1951년 중청권의 수도건설 기치로 창간해서 내년에 70주년을 앞둔 중도일보가 오늘 특별한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이끈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개 축을 기반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말 그대로 한국형 경제 부흥 정책인데요. 하지만 발표된 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여전히 생소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셔서 한국판 뉴딜은 어떤 정책이고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경제와 인문, 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26개 국책기관을 이끄시는 성경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융입니다. 네, 성경융 이사장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셨습니다. 또 한 분은 윤재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재용입니다. 네,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자원순환 등 미래환경 이슈를 연구하는 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위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두 분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그 공황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를 회복하고 또 투자 고용을 확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또 소득을 올리고 그래야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붕괴된 경제 그 시스템 또 경제 과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채택했던 아주 그 획기적인 정책이 뉴딜 정책이었죠. 미국의 뉴딜 정책은 상당 부분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추진한 사후적 뉴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지난 한 1년 정도 우리 국내 경제 또 전 세계 경제가 큰 지금 침체, 하강 국면에 이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시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번에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이 두 개를 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모습을 선도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좋은 변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사전적 뉴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 뉴딜은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한국의 기술, 산업,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대전환하자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전환적 뉴딜도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뉴딜의 좀 특별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예, 제가 뭐 이미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경제 위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업자도 많아지고 이제 고용이 부진해져서 실업자도 많아지고 그런데 사실은 올해 이제 장마가 또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또 아주 큰 산불이 났고 또 호주에서도 또 큰 산불이 났고 또 중국에서는
아주 홍수가 나서 아주 세계 최고의 댐이라고 하는 그 샨샤 댐이 이제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보도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그 기후가 굉장히 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위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와 같은 어떤 생산과 소비, 생활 방식으로 이제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환적 뉴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생각에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기후 또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전환적 뉴딜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이렇게 발표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사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경제 충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표로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지 그런 상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지금 IMF라든지 또 OECD, 월드뱅크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이 세계 전체를 놓고 지금 경제가 어떻게 어려워지고 또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올해 내년 성장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모든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올 1~4분기 때부터 이제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한 이 경제가 2~3분기 때 아주 최저점까지 떨어지고 지난 한 8월 정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 회복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제일 그 저점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올해 아마 한 4.4%까지 마이너스 4.4%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이 많은 나라들은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뭐 그동안에 WHO에서 이제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얼마냐 이런 통계하고 또 OECD에서 잡은 경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 중에 감염자 수도 제일 적고 또 경제적 충격도 상대로 아주 낮은 이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방역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이 성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일사불란하게 이 억압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통제 위주의 접근을 했던 반면에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또 개방적으로 정보를 다 공유하고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다 거쳐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경제적 충격이 적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회복 국면도 매우 빨라서 올해 IMF의 전망은 마이너스 1.9%, 내년에 이제 3%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사회 연구회 소속 KDI는 마이너스 1.1% 올해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는 매우 양호하다. 이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출 수입을 또 많이 해야 되는 나라니까 다른 나라 경제가 아주 깊게 충격을 받거나 이 충격이 장기화될 때 우리 수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와 연동된 이 구조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뭐 대단히 방어도 잘하고 또 회복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백신 개발이 매우 지금 좋은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고, 화이자나 모데르나 아주 성능이 좋은 백신이 지금 이제 곧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다 보급이 되고 접종이 되는 데는 내년 뭐 여름 정도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 겨울하고 내년 전반기 대략 한 7, 8개월 정도는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세 개의 축이 있는데, 디지털 뉴딜, 그다음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가지 축인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정책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사장님? 그 세 가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세 가지가 다 핵심이죠. 디지털 뉴딜하고 이제 그린 뉴딜이 투톱이라 볼 수 있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혹은 이 지금 두 분야는 다 이제 그 고급 기술, 첨단 기술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뉴딜 정책을 이렇게 빠르게 실행하게 되면 이게 다 자동화 기술, 스마트 기술들이니까 고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그 반면에 첨단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떤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거나 등등, 또는 이제 기존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이 에너지를 줄이고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공 건축물이나 무슨 일반 그 건물 주택 또 신규 주택 단지를 만들 때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린 뉴딜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디지털 뉴딜 쪽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 뭐 등등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길게 가면 상당한 어떤 고용 감소가 예상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될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일자리 상실이라든지 실업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이 고용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이 뉴딜 정책이 진행될 때, 이런 또 전환적 뉴딜이 진행이 될 때 거기서 발생하는 고용상의 어떤 어려움 또는 이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거나 하는 이런 그 위험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안정된 어떤 체계를 갖추자라는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요소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다 충족돼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저는 정부가 그렇게 설계했다 보고 이거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윤재용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결국 환경 문제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린 뉴딜 정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요? 네, 일단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셨는데, 디지털 뉴딜 하면 어떤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학기술 혁명,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변화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뒤처질 수 있다. 그런 위기감에서 선제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 그거와 반면에서 그린 뉴딜은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지향적인 그 그린,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이제 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린 뉴딜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를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생활하던 지금과 같은 생산과 소비 생활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산과 소비 생활 방식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경제, 산업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가 이제 뭐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그 지금 기후 위기의 그 어떤 원인이 되는 그 온실가스를 많이 이제 그 사용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의 전환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제 이제 에너지의 사용을 이제 줄여야 되고 또 우리 그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또 이제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것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어떤 산업의 녹색 전환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는 그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사는 공간은 이제 그 도시, 물론 농촌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도시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또 녹색 전환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이제 도시의 구조는 어떤 건물들이 이제 굉장히 에너지를 또 많이 쓰고 어떤 교통 체계들이 이제 개인 자동차들을 또 가지고 다녀야지 또 직장도 갈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또 쓰게 되고 또 오염 물질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또 녹색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건물들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이제 설계되고 또 운영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교통 체계는 이제 지금 어떤 오염 물질들을 많이 내뿜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교통 체계에서 이제 전기차나 또는 이제 수소차 같은 형태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와 동시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개인 그 승용차들이 중심이 되는 교통 체계가 이제 조금 대량 교통 체계에서도 또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행자들이 이제 좀 더 존중받는 그런 교통 체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요. 에너지는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의 95%가 이제 현재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화석연료죠. 예. 이 화석연료의 사용이 결국은 이제 그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현재와 같은 에너지 생산 체계가 재생에너지 형태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이제 풍력이라든가 이제 기타 다른 어떤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이제 그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체계로 가야 한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어떤 저탄소 사회로 우리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 현재 익숙해져 있는 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원활하게 문제가 좀 없이 잘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생활 방식과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그 생활 방식이나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그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사회 조직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회로의 어떤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아마 그 국내에 이제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거의 한 그 반 정도가 아마 이제 충청남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를 이제 그 재생에너지 중심의 어떤 그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또 이제 그걸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고용돼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재생에너지 체계로 이제 바뀌어갈 때는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지금의 기후 위기의 문제들을 이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이제 사회적인 논의 또 합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이 어쨌든 잘 추진되고 안착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협조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다 좀 잘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뉴딜이 지역에서도 좀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이 뉴딜 사업이 지금은 정부가 기본 계획을 이렇게 발표한 그런 단계고 실행을 위한 지금 많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투자가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야 될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사회적 대화가 또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저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우선 기업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타다와 같은 그런 사태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비록 기술 혁신이 있고 투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또 많은 집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관련되는 어떤 집단 또는 뭐 중앙 지방 이런 다양한 그 관계 집단들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합의할 수 있는 합의해내고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바퀴가 기술 혁신의 바퀴와 대화의 바퀴가 동시에 이제 진행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지역 균형 뉴딜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1차 발표한 다음에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뉴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걸 정부가 또 수용을 했는데 그건 뭐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지역의 요구 의견을 반영한 가운데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이제 길을 여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전국을 지금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보면은 좀 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어제 울산에 이제 다녀왔는데 울산에는 마침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 5개 지자체의 소속 기관장들이 다 나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지역마다 그 지역의 발전 전략이 다 있고 지역의 어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당히 이렇게 체계가 잘 잡힌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지역 입장에서는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짜주는 어떤 사업 프로그램 또 예산 이거 말고 일부는 뭐 그걸 채택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지역의 어떤 계획에 맞추어서 뉴딜 사업이 좀 제한되고 또 그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부가 그 지역의 계획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상당히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더 폭넓게 좀 자주 많은 좀 대화를 나누고 지역의 계획이 뭐 터무니없이 뭐 과장된 계획을 하면 그거야 좀 수정 보완해야 되겠지만 계획이 착실하게 잘 짜여져 있을 때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뉴딜 이 사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그게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 대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잘하면은 지방 분권 정책 또 균형 발전 정책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들이 너무 좀 경직적으로 진행되지 말고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잘 판단해서 이게 적절하고 또 지역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 할 경우에 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할 경우에 그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여쭙겠습니다. 이거 그 한국판 뉴딜 정책 같은 경우도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어떤 시대를 대비하자 뭐 이런 게 핵심인데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고 또 코로나 지금 어떤 이 사태를 위기를 좀 기회로 좀 만들기 위해서 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좀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라든가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한 마디씩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제가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는 어쨌든 그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것.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제 처음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제 그 처음 발표가 있었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구체적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5년간 160조에 달하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달 동안에 어떤 그 5년 내 어떤 계획을 다 아주 세밀하게 발표하기는 아마 쉽지 않은 과업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계획은 발표가 되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국판 뉴딜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으로서 벌어지는 그런 곳들은 다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의 녹색 전환이면 실제적으로 어떤 산업체가 있는 어떤 지역이 있을 것이고 도시에 또 녹색 전환이 벌어지려면 실제적으로 그 도시가 위치한 그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에너지의 생산 형태가 재생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역이고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직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들이 정말 나의 사업이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저는 이 한국판 뉴딜이 어떤 그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한국판 뉴딜은 진화적이고 이제 확장적 과정이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발표는 하였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어떤 그 여러 어떤 필요성 또는 그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참여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좋은 정책들이 제안이 되면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의 그 어떤 미래는 이제 밝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한국판 뉴딜이 가지는 이 의미가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그 방역 이렇게 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통제를 지금 완벽하게 재발의 위험이 없이 완벽하게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가장 성공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고 또 동시에 경제 활동을 동시에 이제 통제하지 않고 방역과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가장 지금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도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또 현 정부가 매일매일 지금 매일 확진자가 18만 명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데 이거를 적절한 어떤 이동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감염병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8만, 20만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확진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거의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록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페인이 큰 나라들 또 위에 북부 지역의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3만 명, 4만 명, 7만, 8만까지 지금 여러 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 통제 불능 상태 비슷한 이게 지금 크게는 2차 대유행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는 여기 방역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이 안 되면 경제도 다 똑같이 차단당하고 이제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거의 세계에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중국, 대만 요 몇몇 나라만 거의 독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놓인 이런 상황을 다른 나라들이 정책 실패, 이 혼란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여기다가 미래의 어떤 실천 전략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응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준비를 다 마쳤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대단한 비교이다. 이거를 이제 제가 영어로 이제 타임 어드밴티지, 시간 우위. 다른 나라들은 미래를 관리할 지금 아무런 준비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준비를 이제는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향후 우리가 1년 내지 2년 정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거를 실행할 경우에 다른 나라들보다 디지털 분야 또 그린 분야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이 바이오 이 헬스 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저는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좋은 이게 전화위복이 되면서 다른 어떤 나라도 지금 갖지 못한 이런 우리가 비교의 요소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번에 채택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기술 분야하고 산업 분야의 어떤 혁명적 변화를 얘기할 때 대개 디지털 혁명, 그린 혁명, 여기에 이제 바이오 혁명 이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 중에 2가지, 핵심 분야 2가지, 전 세계 기술적, 산업적 어떤 이 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이끄는데 우리가 그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준비가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매우 우리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아주 선도적 이게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이제 하나 더 보태면은 이 바이오 이번에 우리가 방역을 잘했고 무슨 우리가 진단 장비나 여러 가지 이제 의료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윤재영 원장님 말씀대로 이 지금 뉴딜 사업을 딱 고정된 폐쇄적이고 고정된 것을 하지 않고 진화하고 확장하는 그런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적절한 시기에 이 바이오 뉴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3대 분야를 만약에 개척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 역사에 이건 하늘이 준 큰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 우리가 그 자동차다 철강이다 이런 그 중후장대한 어떤 그 산업을 키우는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가 한국을 이끌 주력 산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이제 변고가 생겼는데, 이 변고를 잘 우리가 활용하면 다른 어떤 나라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인식을 우리 모두가 좀 함께 가지고 이 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모으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좀 빨리 보완해서 좀 더 이 완성도를 높이면서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힘을 좀 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들어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한국의 경제 부흥 정책이 성공하기를 한번 기원해 보고요.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성경용 이사장님과 윤재영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